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의 금리 전망도 유지하면서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연준보다 중동 리스크에 쏠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갈등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전면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전쟁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의 핵 개발 포기 여부에 따라 실제 명령은 아직 보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로보택시 생산시설을 오픈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에 오픈한 생산시설은 연간 10,000대 맞춤형 로보택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부문 죽순은 상용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며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의 반등세가 예상보다 일찍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국내 조선업계엔 다시 한번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혼조세였고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받아들였었는데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점도표였습니다. 올해는 2번 그대로 전망치가 유지됐는데요. 내년은 한 번으로 조금 조정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일단은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일단은 낮춰잡았고 물가 전망치는 높여잡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제 소식부터 나왔던 것처럼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이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비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33%, 그리고 이 수익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코인베이스는 1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체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였죠. 네이버는 JP모건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고요. 더불어서 네이버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비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지니어스 액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니어스 액트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달러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라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서클이나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하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됐다는 건 계속 뭐 예고됐던 거고 많은 뭐 이야기가 나왔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제 이게 프리뱅킹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프리뱅킹 시대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1830년대에 이제 남북 전쟁 전후에서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프리뱅킹 시대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때는 금융 혼란이라든가 신뢰 붕괴라든가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착이 안 됐던 시대고 기술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처럼 이제 규제가 엄격한 주는 좀 안전했지만 미시간 주처럼 규제가 느슨한 곳에서는 파산이 많이 발생해서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게 무산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달러 가치를 고려해서 이제 바꿔주는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회계 감사라든가 규제 기관의 완벽한 감시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 뱅크런 사태가 있었는데 도미노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요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는 걸 조금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자체 포인트 시스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OK 캐시백이라든가 쿠팡 포인트라든가 뭐 티머니 같은 또 신세계 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기술과 실물 자산, 법정 화폐의 연동을 결합한 금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게 되고 가치는 USD라는 법정 화폐와 이제 환매 가능이 있는 건데 규제 수준이 좀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취급하고 이제 고규제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간의 어떤 확장 가능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힘을 갖느냐 하면 이제 그 자신들의 만약 아마존에서 하면 아마존 화폐라고 하면 만약에 아마존 화폐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거기서 쓰고 이것들을 화폐로도 바꿀 수 있는 약간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확장성이 있는데 좀 나중에 확장성이 있고 실시간 정산이나 보안성이 있고 고객 신뢰를 갖고 기술이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가치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가 간의 달러화나 환율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가치를 갖겠지만 만약에 아마존이 힘이 세거나 빅테크나 애플머니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코인이 힘이 세지면 힘이 센 기업들의 어떻든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환매 가치가 좀 나중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산이 되는 가치는 뭐 후진국의 어떤 달러 가치나 이런 거 가치처럼 환매 차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요 기술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곧 우리나라도 곧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도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왜 지금 미국이 서둘러서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금융 쪽이랑 빅테크 쪽을 앞서가는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주도 경쟁이 있는데 지금 중동 오일 달러 머니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달러로 결제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위안화로 좀 결제하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라든가 정치적 영향이라든가 월마트나 유통 쪽에서 이런 데 대한 요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 자금이라든가 입법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너무 이런 데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런 걸 시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다라는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카드를 결제했을 때 수수료로 수익을 구조화시켰었던 카드사들, 특히나 비자 같은 종목들은 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좀 주게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예상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변화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번성할 말씀하셨던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번성할 금융 산업이죠. 그런 건 웹 기반의 뭐 크립토 산업이나 핀테크 산업은 계속 이제 성장할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을 주도했던 빅테크 금융 산업은 당연히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월마트, 애플 같은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사 생태계라든가 이런 전용화폐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탈은행화된 쇼핑 그리고 이제 투자 생태계를 이어가는 이런 산업들은 크게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리스크 평가 기관들도 저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어쨌든 중간에 마진을 어쨌든 챙겼던 이런 기관들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소액 결제라든가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적립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기업들, 맞아요. 비자라든가 뭐 마스터라든가 페이팔 같은 이런 기반의 어떤 모델들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뭐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의 코인을 쓰게 되면 아마존의 중간에 결제를 아마존으로 이제 코인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카드가 필요가 없거든요. 페이팔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런 산업들은 다 망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도 좀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의 어쨌든 금융사라든가 중소의 어쨌든 기업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이쪽들도 이제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과연 사람들이 쓰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 같아도 만약에 큰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될 것 같이 만약에 작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좀 꺼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있는 담보의 1달러에 뭐 맞지 않는 요 중소은행에 어쨌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은행들을 발행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점차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중소규모의 어떤 은행이나 금융중개사들은 향후에 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의 금융사가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글로벌리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지만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모멘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정책 모멘텀을 타고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AI 인력 감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가 사내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전면적인 AI 전환이 숨어 있는 건데요. 즉 AI를 도입하면서 필요 없는 인력은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력 감축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번 발표는 어떤 부분을 좀 의미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이걸 왜 갑자기 발표했을까? AI는 이미 도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다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마존은 이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만 명 정도를 감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약간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왜 지금 이런 인력들을 줄이는 데 대한 뭔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이유를 먼저 화두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알렉사라든가 HR이라든가 광고의 AWS의 부서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역풍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걸 막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로 해서 대체 인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이라든가 직무 재편이라든가 고연봉에 대한 인력 축소에 대한 기술의 정당성을 지금 1차로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이꼬로 불필요한 변화다. 이걸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내부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직을 정렬하고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좀 보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제시 잭슨의 어떤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AI는 기업 전체가 재구성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들을 일단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 받아들여라.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리테일이나 물류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변화 수용도를 어쨌든 마인드셋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부양을 좀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물류 기업이라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AI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이게 주가가 부양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업이 AI 기업이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은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의 기업이 AI 기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는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아마 계속 테마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자신들은 지금 자신들의 경쟁자는 사실은 어떤 월마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경쟁자는 MS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AI라는 걸 화두를 던지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아마존은 AWS 클라우드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덜 되다 보니까 AI 기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발표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AI를 좀 강조했던 이번 발표가 아마존의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좀 보면 아마존은 사실 2024년부터 2025년 그 미래를 좀 보면 알렉사를 기준으로 좀 본다면 이제 LLM 기반의 축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알렉사 팀 구조를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하고 있고 원인은 이제 알렉사가 매출 기여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있는.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이 지금 거의 사람들이 실적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언어 모델로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언어 모델을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좀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구독금 요금제로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축소하면서 소프트웨어로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죽스 완전 GL 테스트 요즘에 상용화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향후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다가 좀 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승객용 로보택시보다는 물류형 로보택시 차량을 이제 방향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인력들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류망에 이제 차량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현실화되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자동화를 시키면서 인력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부분인데 클라우드는 인공지능으로 플랫폼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매출은 좀 둔화됐지만 여기는 인력들보다는 어쨌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숫자를 좀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인력보다는 장비를 좀 더 많이 추가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AI 쪽에 서비스를 구동시키겠다는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2, 3년 후에는 어떤 수순이냐 하면 이제 알렉사와 프라임과 쇼핑을 통합해서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풀 서비스를 하면서 향후에는 쇼핑보다는 이런 것들 통합하는 AI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마존도 AI 기업으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500만 달러 골드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골드카드 정책이라고 하면 한화로 약 68억 원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초대형 투자 이민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최근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지금 무려 68,703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가은 아나운서는 이 정도 돈 있으면 가실 것 같으세요? 여유가 있다면 한번 고민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유가 있다면? 네.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100억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대기 숫자라고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대기 숫자가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지금 하는 EB5의 약간 그 변형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통과된 건 아니고 투자 이민을 대체하는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절친인 어쨌든 억만장자 폴 존슨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 같으면 말씀하셨던데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돈이 큰 돈이 아니고 미국이 사실은 이민처로서 최고의 매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금은 이제 7만 장 정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도가 이제 대기권인데 앞으로 13만 장 정도를 더 팔아서 자신들은 1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362조 정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국고에 어쨌든 갚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뭐 실질적으로 이게 대기하고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요이동하면 이제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몰리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싼 30만 달러 정도 되면 포르투갈도 갈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중동 부유층에게는 이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보국의 정세 불안정이라든가 자산의 압류라든가 정치적 리스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좋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뭐 어떤 나라입니까? 자녀 교육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권 진입은 상당히 좋은 매력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해피 리스크에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패스포드로 아주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거를 투자한 상당수의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몰타나 말씀하셨던 포르투갈이나 터키 이런 분들이 좀 저렴한 시민권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보다는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보다는 세컨드 패스포드가 있지만 원래 패스포드가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자신들이 좀 더 좋은 패스포드, 그러니까 퍼스트 패스포드를 갖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오픈AI든가 스페이스X 같은 이런 거에 IPO에 좀 더 많은 자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정 거래소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권을 미국 거주자들에게 우선 배치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500만 달러를 되면 지금 이게 이민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명령만으로 이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시도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지니어스 액트도 사실은 처음에 될까 안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되는 걸 봤을 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단은 20만 명이 모일까 10,000명도 안 모인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높아서 지금 7만 명이 이미 대기권에 있고 실제로 하면 2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를 갚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민권에 100만 달러나 뭐 이 정도 되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500만 달러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500만 달러를 받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요 후에 어떤 후폭풍 이런 것들은 물론 후폭풍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절차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만 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13만 장 정도 더 팔 예정이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부채를 갚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고심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민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많은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부, 절대적 빈곤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일단 정책은 지금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라고 좀 묻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게 물질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는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폭발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약을 많이 했다는 거고 자산가들이 실제 행동을 옮겼다는 뜻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공짜로 수천억 달러의 어쨌든 유입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채를 갚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미국 브랜드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실패했다라는 거 느끼는 건 장기적으로 사회적 반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본 편입이라든가 불평등에 대한 어쨌든 이게 빈익부 부익빈에 대한 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박탈감 같은 게 상당히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한 의도된 정책의 목적에 대한 그 기준들이 좀 모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미국이 기회의 땅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벽한 성공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한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미국의 향후 정책들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국의 부채를 갚는 정책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영주권을 두고서 일단 투자 이민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SNS 혐오 발언 공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들고 법정에 나섰습니다.
이 기업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허위 정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뉴욕주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부분들을 좀 의미할까요? 이게 좀 보시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제 혐오 표현 공개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법의 문제법은 S895B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고 이제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약관을 공개하고 혐오의 어쨌든 콘텐츠 대응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고를 해야 되고 위반 시에는 하루에 1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건당입니다. 그리고 발효는 이번 주부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 이 법안을 X가 자신이 제시를 해서 일치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이번 주에 뉴욕주에 또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정치적 상징으로 하이딩 헤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 혐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숨겨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건데. 이 부분에 뭐 다른 매체나 다른 플랫폼 SNS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X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정면 충돌을 하고 있고 어쨌든 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X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X는 다른 그 SNS에 비해서 익명성과 즉시성이 아주 핵심인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 피드를 많이 사용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순간적이면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쉬운 구조이고 사실은 공개법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보고를 받게 되고 잘 못하게 되면 벌금을 바로 내야 되면서 X의 본질과 이 법이 완전히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X가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큐레이션보다는 인간 참여형 확산으로 이제 X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틱톡은 사실 콘텐츠에서 소비자들이 추천, 시청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X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X는 리트윗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중심 확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X는 약간 이런 기반이라서 기존의 어쨌든 이런 추천이라든가 알고리즘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확산했는지 왜 이 게시물이 뜨니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구조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정말 반대되는 구조다 보니까 자신들을 겨냥해서 타깃으로 만든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인력을 최근에 X가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감시팀이라든가 정책팀이라든가 엔지니어 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감시할 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법이 요구하는 혐오 표현이라든가 확산 경로라든가 공개를 프로세스를 구축하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SNS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력이 인력이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CEO가 이런 반감에 아주 타깃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광고주에게 가장 민감한 시기에 X가 이런 것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정치적 표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는 이번에 뉴욕주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랑 관련된 내용이 현재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나 기업 자유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자유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X가 계속 이 법안에 대해서 정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안 통안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게 있고 기업은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라 봤자 이제 X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법안 통과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게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법안이 일시 수정되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나면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타협과 법률이 수정이 되면서 계속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는 이 법안은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있지만 이 법안이 향후에 이제 시민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차단되고 감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온라인 혐오에 대한 책임은 이제 플랫폼이 이제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보 공개 요구가 자유의 학대이지만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억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잘못 악용됐을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좀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그 반대로는 공공책임 강화가 충돌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틱톡 90일 또 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이 또 다시 살아남으면서 세 번째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틱톡의 미국 퇴출 기한을 다시 한번 90일 미루기로 하게 되면서 이 앱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 번째 연장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틱톡을 사실은 이게 아무 대안이 없거든요. 인수할 기업도 없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사실 이제 9월 중순까지 무조건 연장을 계속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 때 이제 1월 19일 날 이제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억 7천만 명 정도 되는 이 유권자나 이 사용자들이 공화당 쪽에 유리한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인 거. 물론 이 MZ세대가 전부 다 유권자는 아니지만 이 여론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틱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 퇴출 시에 젊은 층들의 어떤 집단적 반발이라든가 표이타라든가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막 못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틱톡이 이미 어쨌든 공화당이나 자신의 트럼프 쪽의 지지층의 디지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지지하는 어떤 인프라에 이게 어쨌든 인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 광고 시장이 이미 너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 비즈니스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중소 비즈니스가 틱톡이 만약에 퇴출되고 나면 이 시장 자체를 받아야 될 어떤 기업이 없다게 된다면 이걸 그대로 받아야 될 흡수하는 어떤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비난 여론을 지금의 어떤 집권 여당이 다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표랑 연결돼서 아마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품 조차도 지금 틱톡을 대체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지금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쨌든 히토류라든가 많은 어떤 협상 대상으로 틱톡을 어쨌든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정치, 산업, 문화 전방위의 리스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틱톡을 계속 이제 어쨌든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의 협상술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협상 카드로서 지금 틱톡을 좀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이 세 번째로 연장이 좀 된 겁니다. 이번 연장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틱톡 협상 카드로서 이제 가치적인 강화가 좀 될 것 같고 관세나 어쨌든 협상 연계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연장이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수할 수 있는 연장 분위기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결국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연장만 하는 전략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고 이 관심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 계속 관여하면서 이제 그 광고도 계속 붙지도 않고 틱톡의 어쨌든 인지도만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 모순도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단을 못하는 대통령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 내부적으로 미국화하는 시간도 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대안은 이런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인수협상의 구조를 만들던가 완전 탈출의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중국의 협상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내년도 선거와 맞물리면서 아마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슈는 내년까지는 일단 길게 좀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섯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xAI 한 달에 1조 원 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AI가 GPU, 데이터 센터, AI 인력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2025년 한 해로 계산하면 지금 18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1조 원 이상이 지금 불타는 현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수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좀 무모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지금 오픈AI 절반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비즈니스가 맞는가, 그리고 언제 수익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됐을 때 이게 전환이 될 수 있겠냐, 영업이익이 전환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약이 없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가능한 가치 없는 곳에 계속 자신들이 왜 머스크는 계속 돈을 태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구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엑사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 기술, 규명의 핵심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독 수익보다는 머스크 제국의 전략적인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소 단계고 수익보다는 모델 경쟁력을 좀 키우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머스크 CEO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시장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모델 주도권을 먼저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사람이 전체 시장의 파일을 다 가지게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수익 구조 확산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초반 2, 3년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xAI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록2가 이제 출시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막 이제 그록3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어쨌든 자신들도 GPU 10만 개 이상을 사서 계속 굴려야 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뭐 뉴럴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AI 제국을 만든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X가 사실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 xAI와 합병을 하면서 가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제 AI 제국도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합병을 해서 통합해서 아마 나중에 만들어서 기업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빅딜의 생각을 나중에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제쯤 될지는 머스크 머릿속에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xAI가 이미 대부분의 좀 자금을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과대 투자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높은 비용과 낮은 수익률 속에서 xAI가 어떻게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머스크랑 투자자들이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18조 원을 지금 어쨌든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자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 모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보고 있는가라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머스크는 단순한 챗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산업군에 대해서 AI 인프라 이제 국가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SNS에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자동차 로봇이 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니까 휴먼 로봇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와 이제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라든가 스페이스X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테슬라 도조가 있고요. 그록의 어떤 서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음성 AI 로봇이라든가 뉴럴링크라든가 CI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만들어서 이것을 빅딜로 만들어서 큰 어떤 제국의 어쨌든 큰 산물을 만들어내서 이것들 어쨌든 선보이면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모든 사람 하나의 AI로 연결하는 중이고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연료로 X 데이터를 쓰고 이것들을 스타링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큰 상품이 돼서 다른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투자자들은 GPT가 아닌 AI 플러스 플랫폼의 지배력이 아마 지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하는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의 AI 제국이 이렇게 되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라든가 엔트로픽의 모델은 이 지금 생각하는 테슬라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 제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투자자에 노리는 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플랫폼의 리더십이라든가 자율주행 시장 독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사실은 GPT라든가 나머지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일론 머스크의 제국은 향후에 혼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적자지만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한 달에 1조 원 정도를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걸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은 머스크 관련해서 XAI 앞으로 재무 관리 어떻게 해 나가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NHN KCP가 21%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한미글로벌도 20% 이상의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네이버도 19%대 오름세 보였고 네페스와 이스트소프트는 나란히 15% 안팎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올릭스가 7.81% 빠졌고요. 인벤티지랩도 7.31% 빠지면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CS윈드 5%대, 인투셀과 현대 엘리베이터도 5% 안팎의 하락세 보이면서 3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모습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NHN KC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21% 넘게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NHN KCP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를 정한 일종의 디지털 화폐 시대를 위한 교통정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자금 세탁 방지 조항을 더 강화한 내용과 미국이 제재 중인 국가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틀이 마련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로 이 투자 심리가 급격히 몰렸습니다. 특히 결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NHN KCP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안에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게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은 글로벌리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아마존 같이 유통 공용 쪽에서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더불어서 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중 NHN KCP가 이번 이슈에 좀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NHN KCP는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자결제 플랫폼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나 카카오페이 또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를 쓸 때 그 중간에서 결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 결제망과 연동되거나 또 인프라를 같이 써야 하는데 바로 그 접점에 있는 기업이 NHN KCP 같은 회사들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등록까지 마쳤고요. 최근에는 무역대금 카드 결제 시스템이나 창업 컨설팅 앱 같은 결제 기반의 신사업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어제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이 33%, 그리고 이 수익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코인베이스도 16%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 곧장 또 국내 개장했을 때 관련주들이 같이 흐름을 좀 타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까지 같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법안이 미국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안 통과를 시장에서는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는 신호탄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몇 년 안에 2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을 만큼 이제는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고 또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도 본격적으로 제도권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NHN, KCP 같은 이미 기반이 잘 깔려져 있는 결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은 단기적인 재료라기보다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NHN, KCP가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 정책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돛을 달고 좀 순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 KCP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도 현재 13% 넘게 상승세 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종목 꼽아보라고 하면 네이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9% 넘게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왔던 배경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와 실적 그리고 정책까지 이런 세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새 정부의 초대 AI 수석으로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네이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의 자체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총괄했던 핵심 인물인데요. 지금 정부가 AI를 100조 원짜리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특히 하 수석이 강조해온 AI 주권, 이른바 소버린 AI라는 철학이 국정기조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네이버의 기술력이 정책 방향과 연결됐다라는 상징성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적 기대감도 더해졌는데요. JP모건이나 다울투자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들이 네이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을 했고요. 또 AI 서비스 확장, 홈피드 수익 구조 안정화,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올해 2조 2천억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홈피드를 통한 광고 매출도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더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기업 가치도 다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가 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그 배경에는 하정우 수석도 있었고 100조 원 투자한다라는 이슈도 있으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각에서 또 이번 급등의 배경을 좀 찾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이버 페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지니어스 법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커졌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융 플랫폼과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자체 개발한 AI 기술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결제와 핀테크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주가로서 입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어제 네이버 정규장에서도 장대 양봉이 그려지기도 했고 더불어서 이제 최대 거래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추세가 좀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 주가 흐름도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는 4.3%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드립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분쟁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애프터마켓에서 11% 넘게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크게 오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요. 미국까지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유와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를 탔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SK온의 설비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적자폭이 크게 줄거나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온의 미국 내 경쟁력 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제유가 상승과 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호재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어젠 조금 톤 다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꾸준하게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로 본다면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오일이나 SK가스 그리고 흥구석유나 또 중앙에너비스 같이 정유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제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동시에 또 중동 사태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어주로서의 성격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는 각각 4% 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S오일과 SK가스도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중동 지정학적 긴장은 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 탄력성을 좀 생각하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괜찮겠지만 정제 마진까지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까지 좀 대형주까지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만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투자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중동 지역의 갈등이 전면전으로까지 혹시나 번지게 된다면 국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분쟁이 길어지거나 더 악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원자재 수요 자체가 줄어들 위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또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고요. 이는 실적 악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반적인 경제에도 압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와 또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1,600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공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곤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나 가스 같은 종목들,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FOMC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대로 예상대로도 결정이 됐습니다. 관망세가 좀 짙은 하루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만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중동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다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단기 이평선도 지지해주면서 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예측가로만 봤을 때도 3,000피를 오늘 굉장히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제부터 그래도 시장이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은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오늘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지가 네. 사실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주춤했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 주도주가 좀 필요했고 그리고 3,000포인트라는 중요한 지수권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네. 당연히 그에 맞는 어떤 시총 상위주들의 힘이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 힘을 제대로 써주지 못했었어요. 다른 종목들이 주체가 돼서 결국 이제 시장이 3,000포인트 근처까지 왔던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면서 특히나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오늘도 역시 동시효과에서는 1% 이상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힘을 좀 써준다면 오늘 3,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확실하게 넘어가서 끝내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갔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미 한번 넘어갔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3,000포인트는 돌파가 가능한 지수구나라고 인식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3,000포인트를 확실하게 넘어주고 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들의 이동을 보면 결국은 IT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만약에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의 힘도 있긴 하겠지만 뭐 하이닉스라든지 IT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이 약간 중심을 잃어서 이 상승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대형주 이쪽만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코스닥 쪽도 그리고 중소형주 쪽도 그리고 IT 부품 쪽 이쪽도 역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금리가 또 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 동결은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뭐 99% 이상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였다라는 거고요. 이 점도표에서의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점도표에서의 이 점 자체가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금리 인하 이쪽으로 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리 인하가 없다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는 좀 올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뭐 이제 한 번 정도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사실 월가 쪽에서는 이 점도표를 믿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가 올해 인하 2번이 될지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의 분위기보다는 국내 증시 개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FOMC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앞으로 2회 정도는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표가 나왔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가로는 정말 2,99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3,000피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3,000피를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3,000피에 안착이
시작이 될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주시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0피가 넘게 되면 반도체 중심으로도 지금 봐야 하고 코스닥에서 이런 소부장단에서도 좀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 정부의 첫 추경안 심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안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좀 내수 관련해서 또 투자 심리가 다시금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경 관련해서 좀 전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돈을 풀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내수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좀 많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 내수 정책들보다는 결국 이제 지역 화폐를 좀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결국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갔었다가 또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또 이번에 추경안과 관련해서 뉴스를 좀 타고 그러면서 주가의 반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하지만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장기적인 관점이나 그렇게 투자하시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또 올라올 때 차익 실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9일 지금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증시 예측가에서도 살펴봤듯이 정말 3,000피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좀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큰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로 첫 추경안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2차 추경인데요. 20조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 3,000피 안에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3% 상승하면서 2,990선 돌파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39%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도 1% 강한 상승하면서 좀 출발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상위단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요즘 네이버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4%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의 상에서는 코스닥이 상위 종목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쉬어가지만 그래도 한 10위권 밖으로는 리노공업이라든지 역시나 소부장단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서는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은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수 자체는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가 오늘 2,996선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 정말 3,000피를 코앞에 두고 있고 오늘이 바로 이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과거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당시에는 과연 시장이 3,000포인트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2,400포인트, 500포인트, 600포인트 돌파하면서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994포인트에서 현재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이는 장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또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돌파 시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들 수급이 아침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네. 기관들도 빠져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주식 쪽에서의 수급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시장의 흐름에서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IT라든지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봤을 때는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총 상위주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가 상승을 좀 더 일으킬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물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선물하고 중요한 것도 옵션 쪽에서 포지션인데 오늘 옵션 쪽에서의 아침 포지션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위해서 외국인들도 힘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 있고 하이닉스도 역시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가운데서 또 대형주들 있죠. 뭐 CJ라든지 오늘 CJ 같은 경우에는 12%가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NHN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가세하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이 좀 바로 꺾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거기에 오늘 자동차 섹터들도 현재 1%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 그래서 시장은 오늘 3,000포인트를 한번 넘어섰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바로 추경안 심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장 전에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민생회복지원금 뭐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내수 심리가 좀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화폐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모멘텀이 있을 때 지금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장 출발하면서의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올라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올라갈 때 종목들을 보는 건 사실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책이라는 건 그동안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공약이라는 거죠. 이 공약 같은 경우에도 실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건데 일단 뭐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정책 시행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행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사놓고 나서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죠. 하지만 매수하고 나면 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좀 힘들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분들은 올라가면 파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좀 보수적인 입장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카오가 지금도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5% 강세 그리고 카카오도 7% 위로 올라오면서 59,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 관련해서도 100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JP모건에서도 네이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시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17% 급등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더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또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다음에 뭐 NHN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마들이 좀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도 과거에 좀 주목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클로바 X를 통해서 이렇게 AI 쪽에 진출했다라는 이제 그 뉴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성과들도 올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AI 쪽도 최근에 같이 주목을 받았고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이 전자결제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 NHN 같은 경우는 NHN 이제 KCP를 통해서 결제 대행 쪽에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같이 또 올라갔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네이버도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약간 부담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결제 시장이 또 열리게 된다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부터 해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에 대한 여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고 악재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상승이 끝난다기보다는 한 번의 중간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에 올라갔으면 단기 수익 차익 물량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차라리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올라오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라올 때 뭐 분할로 조금씩 정리해 두시고 다음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좀 더 싼 가격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창 달리고 있는 말 같지만 지금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의 차익 실현을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지금 잠깐 해주셨는데 네이버페이와 같이 뭐 동반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NHN 지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 효력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어제 지니어스 법안이 또 통과가 됐고 7월 1일에는 한은의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됩니다.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황인 건데 스테이블 코인 쪽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 쪽에서는 이슈가 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가미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관련 이제 규제 법안이 또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죠. 근데 규제 법안이라고 해서 이건 규제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미리미리 이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을 사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현재 그 우리가 일반적인 화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의미가 또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먼저 선점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걸 이제 지금 진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통화에 대한 어떤 그 절묘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지금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관심을 계속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심리적인 부분이 주가에 작용을 해요.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또 많이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눌렀을 때 항상 사야 되는데 많이 빠지면 또 불안해서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 이제 습관들을 좀 바꿔서 전략들을 좀 빠질 때 이 빠지는 시점에 맞춰서 좀 이제 약간 공포심에 우리가 한번 투자하는 전략들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눌러줄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정책 수혜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이버 AI 관련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뭐 5년간 4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지금 뭐 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모멘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세공제 때문에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쪽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앞에서 뭐 스테이블코인 이런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쪽보다는 뭐 원전을 키우거나 좀 더 효율성 있는 전력에 대한 어떤 이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자제했다가 이제는 또 원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번에 에너지 정책 자체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서해안 쪽과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동해안 쪽으로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키우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역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또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5년간의 어떤 투자 계획은 분명히 또 이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실정에는 그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사업 분야긴 해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어쨌든 수익이 난다. 하지만 해외 쪽에서는 수익이 좀 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정책주 정도의 흐름에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정책주 쪽으로 좀 시선을 더 쏠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추경 예산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들썩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엔터주 이야기.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S에 대한 완전체 복귀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강국에 대한 공약 사항들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엔터주들 계속해서 모멘텀 받고 있고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문화 쪽에 이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금 또 뉴스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문화 강국을 이끌기 위해서 또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사실 종목들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본다면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SCM, JYP 엔터 이런 엔터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아니면 또 지금 이제 그 CJ CGV 이런 CJ E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한둘레에서 묶여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이번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정책들이 워낙에 좀 세기 때문에 이번은 좀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엔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음원 관련주들도 그 전부터 좀 많이 상승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정책의 추진 방향도 이쪽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도 역시 앞에서도 뭐 BTS라든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엔터라든지 미디어 쪽 이쪽 사업은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지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오히려 이때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 네. 이 종목들은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움직이면 봐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보면은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좀 투자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SM 0.8% 오늘 좀 쉬어가고요. 하이브도 0.7% 오늘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럴 때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분위기 먼저 볼 텐데 일단은 약보합 수준에서 좀 흘러가고 있고 환율이 1,374원 90전까지 다시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뺍니다. 특히나 선물 쪽에서도 지금 한 1,500개약 가까이 좀 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일단은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코스피 3,000포인트 보는 게 어렵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오늘도 지금 넥스트 거래소에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빠질 때 빠지더라도 3,000포인트는 보고 밀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3,000포인트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현물 증시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발표가 나왔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내일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 미국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러니까 대내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단순 수급적인 부분에 따라서 쉬어갈 수도 있는 시장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여전히 대내 변수,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미증시가 잠시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져요. 대신에 쉬어갈 때 잘 쉬어가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종가가 2,930포인트 위에서만 마무리된다면 충분히 뭐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흐름이라서 네.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빠르게 3,000포인트를 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코스피가 5일선을 타고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만약 이들이 힘들더라도 오늘 네카오가 어느 정도 잘 방어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스피가 오늘 종가까지 2,930포인트 요선을 좀 지키게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수 흐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환율도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 투자자 현물 선물 모두 매도로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75% 현재 약보합 수준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같이 담아가는 종목 중에 네이버도 현재 확인되고 있고 어제 강했던 크래프톤 게임 관련주도 외국인 쪽에서는 담아갑니다. LG CNS가 요 며칠 계속 이름 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같이 보인다는 점도 함께 챙겨드리겠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 브로드컴, AMD 이슈 아마 다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수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때 레거시 쪽에서의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6만 전자를 향해서 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마이크론은 저는 실적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 실적에 약간의 좀 부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진을 저는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DDR4니 DDR5니 지금 시간의 문제, 시차의 문제일 뿐 HBM을 뭐로 만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D램으로 가져다 만들기 때문에 HBM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기존에 사실 시장의 중심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AMD가 또 바짝 한번 또 추격을 해볼 수 있는 발판. 아직 추격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해볼까 말까 지금 위치에 서 있는 상황에서 샘 알트만까지도 지금 AMD 제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 만약 그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소요되는 드램, 레거시 반도체의 양은 엄청나게 또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마이크론의 실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안 나온다 하더라도 혹은 그 안 나왔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SK하이닉스는 별개로 놓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력하게 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누가 더 강했냐라고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죠. 이 둘이시니까 중소형단 안에서 누가 지금 가장 강하냐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가 오늘 또 10%대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을 본다면 저는 HBM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되지만 나는 지금 속도보다는 조금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만큼 좋은 기업은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처럼 그 다음 소부장주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PCB 기판 쪽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GPU 안에 HBM이 있고 HBM 밑에 인터포저라는 것이 있고 인터포저 밑에 가장 기초공사가 되는 게 기판. 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기판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이 MLB 초고다층 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넘겨야 되는 이 도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기판이다 보니까 발열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MLB가 지금 발열에 가장 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인 만큼 저는 이 스페타시스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주가가 그걸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오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여전히 6만 전자도 터치하기가 참 어렵네요.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59,500원 선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같이 담아가는 종목 중에서 지금 네이버랑 LG CNS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삼성 SDS까지 같이 좀 포함을 한다면 요 며칠 사이에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이야 했던 종목들의 그 공통점으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빛을 못 봤던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좀 수혜를 받는 건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시장의 키워드는 저는 소버린 AI라는 그렇죠.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챗 GPT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것을 만들려면 결국엔 엔비디아가 그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쿠다 플랫폼이 필요하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챗 GPT를 만들려면 해당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러퍼 X.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네이버의 인사가 AI 담당자로 임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네. 또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도 JP모건에서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의 급등, 네.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도 함께 덩달아 올라가고 있고 또 정말 앞서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앵커님 말씀 주셨다시피 안 움직였던 삼성 SDS까지 이번 주 보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 SDS가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삼성 그룹 내에 전산 관리를 좀 도맡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룹사 내에 AI를 접목한 플랫폼을 도입했었을 때 가장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현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클러버 X가 없으면 우리나라 챗 GPT 만들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AI에 100조 투자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네이버 하이퍼클러버 X는 앞으로 계속 사용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는 논외로 치고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의 관심까지 받은 상황 속에 실적도 나름 지금 잘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카카오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는 것 같아요. 네이버의 라인도 정말 좋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 기준들 입장에서 보면은 라인보다는 여전히 카카오 메신저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에이전시 AI라고 하는 카카오만의 또 AI 플랫폼이 생성하게 되면 그리고 하반기에 챗 GPT와 협업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카카오 또한 당연히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 안에서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명확하게 어떤 제품과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소형 기업들은 잘 구별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와 사인앱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무래도 안정적인 매출을 좀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중소형 단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보신다면 저는 한길과 컴퓨터와 사인앱 소프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길과 컴퓨터가 문서 작업을 한다면 그 문서 작업화된 걸 보완을 해주는 게 사인앱 소프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커플링 관점으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존 비전 아마 제가 더 이야기 안 드려도 이미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맡아하는 게 바로 더존 비전인데 여기에 AI가 붙게 되면 사람이 관리할 때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어떤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시너지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나는 본업의 그런 안정성보다 시장이 선택하는 수급의 힘으로 보는 AI 소프트웨어를 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코난 테크놀로지와 두 번째로는 솔트록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조금은 짧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사인을 좀 먼저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일단 현대모비스 살펴보고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같이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까지 같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뭐 지배구조도 있고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이 클 거다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어제 상승을 좀 했고 길게 장대 양봉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2% 하락세 보입니다. 그래도 29만 3천 원 선이라서 이제 30만 원이라는 중요한 언저리까지 정고 터치가 나와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으신 분들이 저는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답답하거나 좀 변동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를 선택하는 것보단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들을 저는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죠.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걸려 있고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 그 전에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그렇죠.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 이제 모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는 공교롭게도 중동 리스크에 따른 반사 수혜도 얻어볼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이제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대그룹이 뭐 여타 다른 기업들 상법 개정 전에 뭔가 증자를 하거나 분할을 한다거나 그거 하는 것처럼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안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뭔가 결과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주주 환원,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게 기반이 돼야 되냐면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나눠줄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현대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30만 원을 딱 앞두고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서 어제 이제 정고로 30만 최고치가 30만 2천 원까지 터치가 나와서 점검을 좀 살짝 해봤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 전에 혹은 후에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부터 볼 텐데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소버린 AI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네이버가 장대 양봉 그리고 어제 거래량도 좀 많이 실리면서 추가적인 움직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지 잠시 후에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중국 소비주고요.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서 넣어놨었는데 지금 보니까 면세점도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여행 관련주까지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이 되면 무비자 입국 허용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좀 들썩임이 있는 것 같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가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서인지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지역화폐, 가상화폐로 넣어놨습니다. 오늘 오후에 추경안 국무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아마 추경 이야기가 나올 거고 35조 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결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지금 현재 상한가, NHN KCP가 앞서서 애프터 트레이딩에서 살펴봤었는데 7.9%, 8%까지 오름세 현재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웹툰주도 좀 강세 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스튜디오 미르가 마블과 제작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좀 상한가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미스터 블루가 한 18%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스튜디오 미르는 현재 상한가에 묶여 있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테마까지 좀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AI 소프트웨어부터 볼까요? 일단
이쪽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내리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 이상의 또 그러니까요. 상승세를 좀 네.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 중 다수가 또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네이버가 갈 때는 또 카카오가 갔었고 그렇죠. 이게 네이버가 갈 일인가 싶을 땐 17%의 급등이 나왔고 네. 또 네이버가 이제 더 가겠지 했는데 오늘은 또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네. 고민도 되시겠지만 저는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도주의 부재였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워낙 확실하게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이었죠.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화장품이었고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원전 방산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뭐가 어려웠냐면 네. 그들의 가격이 쉼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도주임을 알면서도 접근을 하는 게 참 어려웠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뭐냐 계속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고 있었던 상황 속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저는 제대로 시동을 걸어줬고 이게 대형주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가야 그 다음번에 수급이 중소형 단으로 확 퍼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만 올라가는 것 아니야라고 좀 속상해하시거나 섭섭해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처럼 그들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쪽에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은 그럼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바로 중소형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 중소형 AI 소프트웨어가 뭐가 될까라고 이제 먼저 스터디를 해보신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본업에서의 성과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 결국엔 뭐 수년 동안 100조를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자생하기 위한 환경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한길과 컴퓨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넷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이미 공공기관을 통해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AI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면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적자 폭이 컸어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로봇이죠. 갈 땐 모르지만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체크한 게 뭐였죠? 돈을 벌고 있느냐,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느냐였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괜히 불안감이 주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엄습하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고 추가 매수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를 보실 때 종목군들은 제가 더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현재 어떤 실적 성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만약 그걸 보기가 좀 어렵다, 나는 불편하다 하시면 한길과 컴퓨터 그리고 사이넷소프트 그리고 솔트루스 코난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종목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엠로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어디냐?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냅둘까요? 아니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엠로와 같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무제표를 꼭 체크를 그렇죠.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잠깐 볼게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6만 원 넘어섰기 때문에 네이버 네. 카카오 좀 같이 보면 사실 네이버 그 소버린 AI 관련해서 하정우 수석 임명된 네. 건 월요일쯤 나왔던 뉴스예요. 그쵸. 근데 반응이 수요일에 나온 거란 네. 말이에요. 한 이틀 정도 지금 타임이 좀 밀린 거라서 일각에서는 이 네이버의 상승을 두고서 뭐 이슈는 있었지만 사실 쇼커버링이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나고 봐야 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관심은 우리나라만 지금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소프트웨어에 조금은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인풋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그 중간 과정에서 네.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금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지금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이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는 것도 아직까지는 확고한 지금 대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서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을 했기에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더 강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온 오늘 뉴스가 웹툰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웹툰에도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두 플랫폼이에요. 공교롭게도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그래서 북미 시장이라든지 해외 매출 내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놓고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도 저는 이제는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대신에 시간을 좀 둬야 됩니다.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비중을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은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줄 겁니다. 이 상태라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들을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내용은 같네요. 또 재무제표를 보고 숫자를 좀 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웹툰은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강국 공약을 본격화하면서 5년간 51조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으로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아서 화장품 중국 소비주로 좀 크게 엮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주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있고 또 더 크게 봤을 때는 중국으로 좀 엮어보면 7월 달에 이제 무비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슈도 있어서 벌써부터 좀 들썩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되는 뉴스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좀 해볼까요? 추가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지 조언 주신다면요. 반복되는 뉴스이나 지금 대상이 무슨 종목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롯데관광개발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8,500원에서 9,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보여주는 게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무이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화장품주들도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딱 빠르게 보실 건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어느 정도 면세 매출과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화장품 쪽에서 보시면 네. 공교롭게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장 강합니다. 네. 12%대의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화장품을 보시는데 중국 쪽을 보신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혹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북미 쪽을 보신다면 달바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이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 소매 판매 지표 볼 때 미국인들도 선택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하시는 데는 오프라인 가서 본인이 비교하는 것보단 온라인에서 알아서 비교하는 서비스를 보고 구매하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종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셔서 오늘 또 아침에 리포트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이야기가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3월 한 31일 요 기점으로 쭉 5일선 타면서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710원에서 지금 16,530원까지 오늘 다시 최고가 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이 면세 관련해서 매출이 좀 나오는 쪽으로 연결져서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개장 출발 상황은 현재 빨간불 킨 상황인데요.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00% 현재 보합권 지나면서 2,972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3% 현재 떨어진 77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개인 홀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368원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오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각각 1,518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26원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데칼코마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1,040억 원, 기관은 67억 원 팔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개인 홀로 1,1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물량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네, 현재 보험, 업종, 그리고 종이 목재, 기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0.99%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종이 목재는 0.66% 상승, 그리고 기계에서는 0.6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유통 관련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추가 추경안 20조 원을 함께 편성한다는 소식과 함께 유통업 0.2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섬유, 의복과 화학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하락 업종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증권까지 하락 업종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1.09% 빠지고 전기가스업은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에서는 0.76%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통신과 관련해서도 함께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도 건설업, 의약품, 운수장비는 각각 0.7%, 0.53%, 또 0.51%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출판 맥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고요. 건설과 오락문화 정도도 강세인데요. 특히나 오락문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올라주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YG 관련된 블랙핑크 관련된 컴팩 소식에 또 한 번 0.44% 올라주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료정밀기기, 금융, 일반 전기전자까지 함께 올라주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운송과 유통, 제약이 빠지고 있습니다. 유통 마찬가지로 하락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오늘 0.6%대 하락하면서 빠지고 있고요. 또 제약과 금속, 운송도 함께 빠지면서 각각 소폭이지만 1.17%, 또 0.56% 각각 금속과 제약에서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대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카카오 많이 올라주면서 9% 넘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함께 국민주라고 불렸던 카카오, 오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함께 9% 넘게 오르면서 현재 63,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오늘 핫했던 종목인데요. 네이버 역시도 4%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수석을 배출했던 네이버, JP모건과 여러 증권사에 함께 여러 가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갱신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0.42% 빠지면서 59,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한미반도체는 오늘 8% 넘게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94,7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이 13% 넘게 오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미스터블루도 17% 넘게 오르면서 현재 지나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과 카페이사도 함께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페이사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함께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증권사 일각에서는 카페이사가 또 한 번에 유튜브 관련해서도 상승할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오늘 7%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탑이 여전히 오늘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조금 달라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5% 빠지면서 현재 59,000원 선을 지났고요. 6만 전자를 또 한 번 탈환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0.61% 하락하면서 24,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로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종에서는 희비가 교차한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0.7% 상승하면서 27,500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또 기아는 0.4% 빠지면서 98,500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많이 올랐던 방산 업종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1.48% 빠지면서 61,100원 선을 현재 지나면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룹주들이 오늘 함께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0.84% 에코프로에서는 현재 빠지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BM에서는 0.33% 빠지면서 현재 91,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는 각각 오늘 이슈가 개별 이슈로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파는 없지만 각각 개별 이슈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또 알테오제는 0.38% 빠지며 393,500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중동 전쟁의 여파와 또 금리 동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관망세를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다행히 코스닥 시장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조금 오르게 되면서 현물이랑 선물 쪽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 아쉽긴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1, 2차 추경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뉴스 체크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